손주를 키웠더니 내 노후를 저당 잡혔다. 챕터 1. 손주와 단둘이 남은 집. 박성호는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것을 멍하니 바라봤다. 72살의 그에게 이 집은 평생의 결실이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몸 부서지게 일하고 주말엔 막노동으로 푼돈을 모아 마련한 25평짜리 아파트. 그 집이 이제는 너무 넓게만 느껴졌다. 할아버지, 배고파요. 뒤에서 들려온 어린 목소리에 성호는 고개를 돌렸다. 8살 손주 민우가 책가방을 메고 서 있었다. 학교에서 돌아온 지 벌써 2시간이 지났다. 성호는 부엌으로 향하며 허리를 폈다. 관절염이 있는 무릎이 삐걱거렸지만 참을 수 있었다. 잠깐만 기다려라. 할아버지가 라면 끓여줄게. 냉장고를 열었을 때 그 안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김치통 하나와 라면 3개, 그리고 우유 한 팩. 성호는 라면 하나를 꺼내 냄비에 물을 올렸다. 민우가 식탁에 앉아 숙제를 펼치는 모습을 보며 그는 한숨을 삼켰다. 아들 현우가 며느리 지영과 함께 민우를 맡긴 건 3달 전이었다. 아버지, 지영이가 일자리를 구하러 가야 해서요. 제가 해외 출장 가는 동안만 잠깐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한 달이면 돌아올게요. 현우는 그렇게 말했다. 성호는 손주를 보는 게 싫지 않았다. 오히려 외로운 집에 아이의 웃음소리가 있다는 게 좋았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면 좀 더 일정이 늘어났어요 라는 짧은 답만 돌아왔다. 지영은 처음 며칠만 전화를 받더니 이젠 아예 연락이 두절됐다. 성호는 불안했지만 민우를 보면 참을 수밖에 없었다. 라면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주방을 채웠다. 성호는 계란 하나를 깨서 넣고 파를 조금 썰어 얹었다. 민우는 라면 한 그릇을 후루룩 먹어치웠다. 성호는 자신의 밥은 김치 몇 조각으로 때웠다. 식비를 아껴야 했다. 할아버지는 안 드세요? 할아버지는 배 안 고프다. 너나 많이 먹어. 민우는 순수한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의심이 없었다. 성호는 그 순수함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이 아이는 부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할아버지가 왜 매일 라면만 끓여주는지도 모른다. 밤이 되자 성호는 통장을 꺼내들었다. 기초연금 30만 원이 들어온 게 전부였다. 그나마 관리비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건 얼마 안 됐다. 그는 오래전 만들어둔 적금 통장을 꺼냈다. 만기까지 아직 2달이 남았지만 중도 해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성호는 민우가 잠든 방을 조용히 들여다봤다. 아이는 작은 몸을 웅크리고 이불 속에 파묻혀 있었다. 성호는 이불을 덮어주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따뜻한 체온이 손끝에 느껴졌다. 이 애만은 지켜야 해. 성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다. 며느리가 왜 연락을 끊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손주는 지금 여기 있었고 그가 지키지 않으면 이 아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성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렸다. 외로움과 책임감이 뒤섞인 밤, 성호는 긴 한숨을 내쉬며 불을 껐다. 챕터 2. 아들 부부의 침묵. 3달이 4달로, 4달이 5달로 흘렀다. 성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현우는 점점 더 바쁜 핑계를 댔다. 아버지, 사업이 꼬여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성호는 사업이 뭔지도 잘 몰랐지만 아들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을 느꼈다. 돈이라도 좀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곧 보내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돈은 오지 않았다. 성호는 적금을 해지하고 예금도 깼다. 그렇게 모아둔 돈은 500만 원 정도였는데 3달 만에 반이 사라졌다. 민우의 학원비, 급식비, 옷값, 그리고 2사람의 생활비. 성호는 자신의 지출을 최소화했다.
약국에서 무릎약을 사는 대신 참았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끊었다. 이웃 아주머니가 물었다. 성호 씨, 왜 아들 부부가 민우를 계속 여기 두는 거예요? 법적으로 맡은 것도 아니잖아요. 친권은 부모한테 있는데. 성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도 피는 못 속이지. 손주를 어디 내팽개치겠어? 하지만 성호 씨 나이가 몇인데. 자기 노후도 챙겨야죠. 성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노후라는 단어는 이미 그에게 사치였다. 지금 그가 생각하는 건 내일의 식비와 민우의 학용품비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우가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가져왔다. 수학여행 비용 20만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성호는 통신문을 보며 머리가 아팠다. 통장에 남은 돈은 3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할아버지, 저 안 가도 돼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성호는 아이의 눈빛에서 실망을 읽었다. 그 실망은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눈가에 어려 있었다. 아니다. 가야지. 친구들이랑 추억 만들어야지. 성호는 다음날 은행에 가서 남은 예금을 모두 깼다. 그 돈으로 민우의 수학여행비를 냈다. 통장 잔고는 이제 10만 원도 남지 않았다. 성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러라면 한 박스와 쌀 한 포대를 샀다. 카드로 긁었지만 이번 달 카드값을 어떻게 낼지는 아직 생각하지 못했다. 밤에 성호는 현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가 길게 울렸고 현우는 받지 않았다. 성호는 문자를 보냈다. 현우야, 민우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언제쯤 데려갈 수 있겠니? 답장은 새벽 2시에 왔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사업만 풀리면 바로 모시러 갈게요. 성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사업이 풀린다는 말을 그는 더 이상 믿지 않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민우를 보육원에 보낼 수도 없었고 아들을 법적으로 고소할 생각도 없었다. 그는 그저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성호는 민우를 학교에 보내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노인들이 모여 바둑을 두고 있었고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 성호 씨,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던데. 괜찮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자식들이 효도해야 하는데. 손주까지 떠맡아서 키우면 몸이 어떻게 버티겠어.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맞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아들 부부가 돌아올 때까지 그는 민우를 지켜야 했다. 그것이 부모로서 할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다. 집에 돌아온 성호는 쌀독을 열었다. 쌀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한 숟가락만 떠서 밥을 지었다. 자신의 몫은 절반으로 줄이고 민우에게는 넉넉히 주었다. 아이가 자라는 데는 영양이 필요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 언제 와요? 민우가 밥을 먹다 말고 물었다. 성호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다.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성호 자신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아들 부부의 침묵은 점점 길어지고 있었고 성호의 노후는 점점 더 저당 잡혀가고 있었다. 챕터 3. 낯선 서류 한 장. 어느 날 오후 성호는 우편함에서 등기우편을 꺼냈다. 두툼한 봉투에는 법률사무소의 로고가 찍혀 있었다. 성호는 봉투를 뜯으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서류는 여러 장이었다.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고 성호는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담보 설정, 연대 보증, 채무 이행이라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중간쯤에 성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박민우 법정 대리인 박현우, 김지영. 손주의 이름이 서류에 있었다. 성호는 서류를 다시 읽었지만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민우는 아직 초등학생이었다. 왜 아이의 이름이 법률 서류에 있는가?
성호는 봉투를 다시 확인했다. 발신인은 제일저축은행 법무팀이었다. 성호는 가슴이 철렁했다. 은행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그를 짓눌렀다. 서류의 마지막 장에는 빨간 글씨로 경고문이 적혀 있었다. 채무 불이행 시 담보물에 대한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담보물이 무엇인지 채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서류는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가 길게 울렸고 현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성호는 문자를 보냈다. 현우야, 은행에서 서류가 왔다. 민우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 당장 전화해라. 1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다. 성호는 초조함에 방안을 왔다 갔다 했다. 민우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아이에게 걱정을 끼칠 수는 없었다. 저녁 무렵 현우가 전화를 걸어왔다. 성호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현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버지, 그게. 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게 뭐야? 왜 민우 이름이 서류에 있어? 아버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그게 민우랑 무슨 상관이냐? 담보를 잡아야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민우 이름으로. 성호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민우는 어린애야. 어린애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아니에요, 아버지. 민우 이름이 직접 들어간 건 아니고 법정 대리인으로 제가 있으니까. 성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는 전화를 끊으려다가 한 가지를 더 물었다. 담보가 뭐냐?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 아버지 집이요. 성호는 그 순간 숨이 막혔다. 자신의 집, 평생을 바쳐 마련한 그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것이었다. 너희 부부가 내 허락도 없이 내 집을 담보로 잡았단 말이냐?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 거잖아요. 그리고 잠깐만 쓰고 바로 갚을 생각이었어요. 성호는 말문이 막혔다. 아들의 말이 너무나 당연하게 들렸기 때문이었다. 어차피 자신의 집은 아들에게 물려줄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허락도 없이 집을 담보로 잡았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다. 현우야, 그럼 대출금은 다 갚았겠지?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현우야. 아버지. 사업이 잘 안 풀렸어요. 성호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다시 펼쳤다. 대출 금액은 1억 원이었다. 그리고 연체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었다. 성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민우가 곧 집에 돌아올 시간이었다. 성호는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고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이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었다. 챕터 4.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보. 이틀 후 성호는 은행에서 전화를 받았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성호 선생님이시죠? 저는 제일저축은행 법무팀 김 과장입니다. 네, 저인데요. 선생님 댁 아파트가 저희 은행에 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출금 상환이 석 달째 연체되고 있어서 이대로 가면 경매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호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제가 담보를 제공한 적이 없어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담보 제공자는 박민우 군의 법정 대리인인 박현우 씨와 김지영 씨입니다. 선생님 댁이 법적으로 유효한 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제 허락도 없이 제 집을 담보로 잡을 수 있나요? 김 과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손자인 박민우 군의 법정 대리인이 담보 제공에 동의했고
아파트의 소유권은 선생님께 있지만 담보 설정은 법정 대리인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성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냉정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선생님, 경매를 막으려면 연체된 금액과 이자를 즉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총 금액은 약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 성우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었다. 성우는 곧바로 구청에 갔다. 법률 상담 창구에서 상담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상담사는 서류를 검토한 뒤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법정 대리인이 담보 제공에 동의한 이상 이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법정 대리인이 손자의 이익을 해쳤다는 점을 입증하면 무효 소송을 걸 수는 있습니다. 소송이요? 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사이에 경매가 진행될 수 있어요. 성우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법은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아들 부부의 행위를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서랍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그는 평생 그런 서류를 본 적이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확인해야 했다. 등기소에 가서 등본을 떼어온 뒤 그는 서류를 펼쳤다.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근저당권 설정 제1저축은행 채권 최고액 1억 3천만 원. 날짜는 1년 전이었다. 성우가 민우를 맡기 전부터 이미 집은 담보로 잡혀 있었던 것이다. 성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들 부부가 민우를 맡긴 이유가 단순히 일자리나 출장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사업에 실패했고 빚에 쫓기고 있었다. 그리고 민우를 성우에게 맡김으로써 책임을 회피한 것이었다. 성우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무력감이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이 아들의 무책임한 선택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밤에 민우가 물었다. 할아버지, 왜 우울해 보여요? 성우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아니다. 할아버지는 괜찮아. 하지만 민우는 할아버지의 눈빛을 읽었다.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날 밤 성우는 민우가 방에서 혼자 우는 소리를 들었다. 성우는 문 앞에 서서 주먹을 쥐었다. 아이에게까지 불안을 전염시킨 자신이 한없이 작아졌다. 챕터 5. 아들이 저지른 선택. 성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현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장 만나자. 안 나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현우는 이틀 후 나타났다. 성우는 동네 공원 벤치에서 아들을 기다렸다. 현우는 수척한 얼굴로 다가왔다. 그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앉아. 성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현우는 벤치에 앉았고 성우는 그의 옆에 앉았다. 현우야, 나한테 설명 좀 해봐. 어떻게 내 집을 담보로 잡을 생각을 했냐? 현우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다가 겨우 말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아는데 왜 그랬냐? 사업 자금이 필요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가 있어야 했고, 제 명의로는 한도가 안 나와서. 그래서 손주 이름을 쓴 거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 대리인으로 제가 동의하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집은 어차피 우리 거잖아요. 그 말에 성우는 주먹을 쥐었다. 어차피 우리 거라고?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내가 내 집을 팔아먹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거냐?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성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업은 어떻게 됐냐? 망했어요. 돈은 다 날렸어요. 투자한 곳이 사기였어요. 알고 보니 폰지 사기였더라고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들의 무능함이 원망스러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실망이었다. 그럼 지영이는 어디 있냐? 친정에 가 있어요. 저희 부부 싸우고 헤어졌어요. 민우는 아버지가 키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성우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현우야, 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내 아들을 버리는 거냐? 아니에요. 제가 다시 일어서면 데려갈 거예요. 언제?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성우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현우야,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무책임한 사람인 줄 몰랐다. 손주를 키우는 건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만 내 집을 담보로 잡고 내 노후를 망치는 건 용서할 수 없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어떻게? 넌 지금 빚쟁이잖아. 현우는 울먹였다. 아버지, 저도 힘들어요. 저도 사람인데. 성우는 아들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동정할 여유가 없었다. 경매일은 한 달 후로 다가오고 있었고 성우에게는 돈이 없었다. 현우야, 나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다. 성우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현우는 벤치에 남아 얼굴을 묻었다. 성우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아들에 대한 연민은 이제 사치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우는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어르신, 무효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50% 정도입니다. 법정 대리인의 권한 남용을 입증해야 하거든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6개월에서 1년입니다. 그동안 집은요? 경매는 진행됩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을 하면 경매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성우는 한 줄기 희망을 발견했다. 그는 다음 날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뒤 말했다. 소송을 제기하시면 승산은 있습니다. 손자의 이익을 해친 것이 명백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가처분 신청을 하시고 동시에 아드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형사고소요? 네, 사기 혐의로요. 어르신의 동의 없이 집을 담보로 잡은 것은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우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자식을 고소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집을 지키려면 그리고 민우를 지키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다. 챕터 6. 손주의 한마디.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피곤에 지쳐 소파에 앉았다. 머리가 무겁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우가 학교에서 돌아온 것이었다. 아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할아버지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랬어요. 집이 없으면 어떻게 사는지 배웠어요. 성우는 가슴이 철렁했다. 왜 그런 걸 배웠니? 사회 시간이었어요. 노숙자에 대해서요. 민우는 순수한 얼굴로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할아버지, 우리 집도 없어져요? 그 순간 성우는 숨이 막혔다. 아이가 어떻게 알았을까? 성우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왜 그런 생각을 하니? 할아버지가 요즘 전화하면서 집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표정이 안 좋아요. 민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우리 어디로 가요? 엄마 아빠도 안 오고. 성우는 그 순간 무너졌다. 평생 눈물을 참아왔던 그였지만 손주의 그 한마디에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는 민우를 꼭 안았다. 민우야, 할아버지가 지킬게. 우리 집 안 없어져. 걱정하지 마. 하지만 성우 자신도 그 말을 확신할 수 없었다. 민우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힘드시죠?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성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들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세상의 잘못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었다. 성호는 그저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날 밤 민우가 잠든 후 성호는 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현우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 있었다.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1등한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대학 입학식 사진. 성호는 그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성호는 자신을 탓했다.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 같았다. 책임감을 가르치지 못했고 돈의 무게를 알려주지 못했다.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무책임한 어른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성호는 분노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의 노후를 담보로 잡을 권리는 없었다. 성호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식을 위해 희생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집마저 빼앗긴다는 것이 억울했다. 성호는 사진첩을 덮고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받아온 서류가 있었다. 가처분 신청서, 손해배상 청구서, 형사고소장. 성호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그는 서류에 이름을 적기 시작했다. 민우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성호는 펜을 놓고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민우는 이불 속에서 흐느끼고 있었다. 성호는 아이의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었다. 민우야,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잖아. 민우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돌렸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집 없어지는 거죠?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엄마 아빠 잘못이에요? 성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민우를 안고 함께 울었다. 할아버지와 손주, 두 사람의 눈물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흘러내렸다. 다음 날 아침 성호는 결심했다. 그는 법률구조공단에 서류를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형사고소장. 아들을 고소한다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챕터 7. 마지막 선택. 가처분 신청은 일주일 만에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경매를 일시적으로 중지시켰다. 성호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변호사는 성호에게 말했다. 어르신,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됩니다. 아드님을 상대로 싸워야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습니다. 첫 재판은 한 달 후에 열렸다. 성호는 법정에 섰고 현우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재판장이 물었다. 피고 박현우, 원고의 주장이 사실입니까?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네, 사실입니다. 원고의 동의 없이 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맞습니까? 네. 재판장은 서류를 검토했다. 피고는 손자인 박민우의 법정 대리인 자격을 이용해 원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원고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현우의 변호사가 말했다. 재판장님, 피고는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습니다. 악의는 없었습니다. 성호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악의가 없었다고 해서 범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피고는 70대 노인의 유일한 재산을 담보로 잡았고 그 결과 원고는 노숙자 신세가 될 뻔했습니다. 재판은 2시간 동안 계속됐다. 성호는 증인석에 서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저는 평생을 일해서 그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 집이 제 노후의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제 동의 없이 집을 담보로 잡았을 때 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다. 원고는 손자를 키우고 계신데 이 상황에서 손자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손주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손주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가 손주를 이용해서 제 재산을 빼앗은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원고의 진술을 참작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성호는 법정을 나섰다. 현우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성호는 멈춰섰다. 현우야, 나는 내가 이 일을 통해 배웠으면 좋겠다. 사람은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부모라고 해서 자식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내가 진짜로 반성한다면 민우를 제대로 키워.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마. 성호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다. 현우는 복도에 남아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날 밤 성호는 민우에게 말했다. 민우야, 할아버지가 내 아빠를 고소했어. 민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요? 아빠가 잘못된 일을 했거든. 그래서 할아버지가 바로잡으려고 해. 아빠가 나쁜 사람이에요? 성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다만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이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거야. 민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우리 집 지킬 수 있어요? 그래, 지킬 거야. 할아버지가 약속해. 챕터 8. 노후는 저당 잡히지 않는다. 재판은 석 달 동안 계속됐다. 증거는 명백했다. 현우와 지영은 성호의 동의 없이 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고 그 결과 성호는 집을 잃을 뻔했다. 법원은 담보 설정의 무효를 선언했다. 본 법원은 피고 박현우, 김지영이 원고 박성호의 재산을 무단으로 담보 제공한 행위를 권한 남용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담보 설정은 무효이며 원고의 재산은 보호됩니다. 성호는 법정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집은 지켜졌다. 하지만 재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은 현우와 지영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장은 두 사람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들은 고령의 부모를 기만하고 그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다만 피고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원고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재판이 끝난 후 성호는 법정을 나섰다. 민우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성호는 손주의 손을 잡았다. 민우야, 우리 집 지켰어. 민우는 환하게 웃었다. 정말요? 할아버지 대단해요. 성호는 민우를 안았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그를 위로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호는 민우에게 말했다. 민우야, 할아버지가 이번에 배운 게 있어. 노후는 누구에게도 맡기면 안 된다는 거야. 자식이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믿고 맡겨서는 안 돼. 자기 노후는 자기가 지켜야 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될래요. 제 것은 제가 지키는 사람. 성호는 손주의 말에 웃음을 지었다. 아이가 이번 일을 통해 무언가를 배웠다는 것이 다행이었다. 며칠 후 현우가 집을 찾아왔다. 그는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다. 성호는 문을 열었다. 들어와. 현우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민우는 아빠를 보자 달려갔다. 아빠. 현우는 민우를 안았다. 민우야, 아빠가 미안해. 그동안 너 혼자 두고. 민우는 아빠의 품에서 울었다. 현우도 눈물을 흘렸다. 성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현우야, 민우 데려갈 거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제가 이제 일자리를 구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안정적이에요. 민우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호는 안도했다.
그래, 잘했다. 민우는 내가 키워야지. 현우는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성우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건 알아. 앞으로는 책임감 있는 아버지가 되어라. 현우는 눈물을 닦았다.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우가 짐을 싸는 동안 성우는 손주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다. 민우야, 할아버지가 해줄 말이 있어. 너는 이번 일을 기억해야 해.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절대로 아빠처럼 하면 안 돼.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내 책임을 다해야 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저 잊지 않을게요. 현우와 민우가 떠난 후 성우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았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하지만 성우는 홀로 있다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집을 지켰고 손주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성우는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성우는 이번 일을 떠올리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노후는 누구에게도 저당 잡히면 안 돼. 그 말은 그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집은 여전히 그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노후도 여전히 그의 것이었다.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었다.